알아? 어렵고 재미없는 부동산 책들은 가라!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투자서, 투자 경험이 가득한 소설책 춘배를 소개합니다. 신개념 경매소설 춘배는 실전 투자자인 춘배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경매 물건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꼼꼼하고 면밀하게 담았습니다. 안 되는 것은 없고 안 된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라는 춘배의 조언처럼 초보 투자자들에게 긍정의 마음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춘배.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경매 운영자 치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이나 질문은 현미경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연락하시면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경험담 이야기인 춘배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유익한 투자 생활의 지침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적어놓은 멘트였는데 생각보다 낯간지럽네요. 그리고 춘배 광고가 나가는데 괜시리 얼굴이 막 화끈거려지더라고요.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걸 또 소설로만 치중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어찌됐건 책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읽어야 된다는 거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제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 절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얼마를 쓰고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 중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느껴야 한다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경매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물건을 찍어서 이제 입찰을 하러 법원에 가야죠. 입찰 법원에서는 저는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입찰 금액을 변경하지는 말라고 충고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그 당사자,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날 아침에 혹은 입찰 법원에 가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제 경험칙상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설령 변경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또 내가 변경을 했다라는 거, 변경을 해서 금액 낙찰이 됐어도 불안하죠. 처음에 내 생각이 맞았는데 혹시 내가 더 올려서 쓴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떨어지더라도 그 금액을 밀어붙여야 됐었는가 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괴롭히죠. 금액에 대한 변경을 하지 말려고 했음에도 해야 되는 때는 있어요. 어떤 때냐면 입찰 법원에 갔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럴 때는 얼른 꺼내서 금액을 변경해야죠. 높게 낮게 써야죠. 보통 금액을 그 당장에 바꿔서 쓰는 걸 오버슈팅, 즉 오버해서 금액을 넘는다라는 뜻인데, 이 금액을 오버해서 넣는 것은 거의 해서는 안 되죠. 사실상. 또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으면 처음 그 가격하고 자꾸 제가 비교를 하게 돼요. 그 가격에도 낙찰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가격이면 떨어졌어도 내가 너무나 높은 가치에 그걸 쓰진 않았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거나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막 몰아쳐서 경매 입찰 법원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금액을 낮춰서 쓰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금액을 높게 쓰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건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금액이 맞는 건가부터라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까지 했던 그 생각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장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죠. 내 물건을 모든 사람이 다 입찰한 것 같은 느낌. 막 휘둘리죠. 내 금액을 딴 사람들이 막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버텨야죠. 참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니까 그런 때는 무조건 버텨야죠. 설령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떨어지더라도 그냥 떨어지면 안 되죠. 아, 내가 떨어졌는데 1등하고 얼마 차이가 났구나. 1등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 가격을 썼을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처럼 단순히 저 포도는 시어 이런 식으로 시기심을 갖는다라는 게 아니라 패찰에서도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건 있어요. 보통 10번 패찰하면 한 번 낙찰되는 거 정상이죠. 20번 패찰해도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고 21번째 패찰하고 22번째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패찰은 일상의 느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와야죠. 물론 처음 입찰하다 보면 회찰이 주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죠. 대체적으로. 회찰을 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은 추적 관찰이죠. 내가 며칠 전부터 혹은 몇 주 전부터 공을 들였던 물건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손에서 물건이 어떻게 가치가 재평가되고 어떻게 되살아나는가를 추적 관찰해야죠. 그것이 아파트면 아파트 혹은 상가면 상가, 토지면 토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 저 사람은 높게 받아서 저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물론 잘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못 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입찰해서 떨어졌네, 낙찰됐네, 그걸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 한번 경매 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퍼대기에 메고 있었는데 뒤에 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낙찰이 되셨는가 본데 너무 기쁜 나머지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아기도 떨어졌어요. 근데 아기가 떨어져서 그렇게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엄청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 아주머니 물건을 추적 관찰했는데 가치를 잘 살리고 그렇게 아기가 떨어질 정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찰은 끝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낙찰하고 나서도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그거에 너무나 좋아하지는 마세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 지나간 것 뿐이지 낙찰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니까. 경매 법원에 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진짜 그 많은 사람을 어디서 긁어 모아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긁어 모으지 못할 것 같은데도 어디서 그렇게 꾸역꾸역 기어 들어오는지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더라고요. 낙찰이 되면 일단은 입찰 법원에서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이제까지 서류 확인했는데 또 서류 확인해야 되냐? 예, 해야 됩니다. 서류 떠들러 보고 숨은 권리가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금액도 맞는지 또 세금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도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낙찰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낙찰 받는 날에 반드시 물건을 확인해 보라고 그래요. 물론 법원에서 보통 점심시간 이쪽 저쪽이면 법원에서 밥을 사 먹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자기가 받은 낙찰 물건을 확인하러 갑니다. 입찰을 하기 전에 물건과 낙찰을 받고 났을 때 물건은 전혀 다른 느낌이죠.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그 이전에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감정이 조금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낙찰을 받고 난 이후의 물건은 전혀 새롭게 다가오죠. 좀 뭐라고 말할까. 이게 정말 내 거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을 거고 뿌듯함을 넘어서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이제 어떡하지 하는 것도 있고 생각이 진짜 분분해지죠.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죠. 사실상. 또 낙찰받은 물건이 아파트이거나 주택이거나 그러면 임차인도 확인해보고 또 토지였으면 토지도 확인해보고 또 점유자도 확인해보고 그 주변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현장에 나가서는 또 내가 어떻게 물건의 가치를 살릴 것인가 또 단기적으로 실행할 것은 또 무엇이고
또 장기적으로 내가 꼽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도 확인해 봐야죠. 또 임대할 물건이 있으면 어떤 조건에서 내가 임대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날 미리미리 확인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낙찰받은 날에 그런 걸 다 해야 되나요?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낙찰은 시작이에요, 시작. 절대 끝이 아니에요. 뭐 요기베레가 한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죠. 가끔 조금 오버슈팅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1등을 쓴 것 같다 그러면 차순위 신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끝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순위 신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순위 신고는 그 다음번에 경매를 통하지 않고 1등이 포기하면 그 두 번째 차순위가 낙찰을 받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와 단기를 낮춰서 그 가치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단기 가치 같은 경우는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주거용 물건이면 도배나 장판 같은 걸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그 단기적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장기적인 가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여기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가치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미리 확인해 본다라는 것이 더 크죠. 그런 부분은 경매 절차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거를 확인 체크하면서 계획적으로 하시면, 단순히 경매 법원 가가지고 입찰하고 낙찰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다라면 지금보다도 아마 경매 법원에 사람들이 한 10배 이상은 더 몰려들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좀 경험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매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누군가의 손을 다 떠났던 것이 자신에게 온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이 물건을 내 손에서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면 그 전에 모든 노력을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니까 물건을 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낙찰받고 입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만 맞추지 마시고, 그 입찰 물건을 선정할 때 내가 어떻게 가치를 살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물건이 내 눈에 들어왔는가도 한번 점검해보고, 보통 좀 오래된 투자가들은 자기가 정하는 입찰 물건의 일정한 패턴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패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소위 말해서 중수? 고수? 이쯤 되는 사람들은 이 물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구조를 꿰고 있어요. 구조를 꿰고 있다 보니까, 이 구조를 꿰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다음 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다음 수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아는 것과 다음 수를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진짜 천지차이죠. 임차인을 대하는 것도 틀리고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틀리죠. 단순히 낙찰을 받았다, 폐찰했다, 여기에서 중수 고수가 나눠지고 하수 고수가 나눠지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식의 수익을 다변화하고 또 어떤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어떤 식으로 치고 빠지 나오는지, 거기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단순히 돈을 줘가면서 돈을 뿌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미리 생각하고 미리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미리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권리를 보고 서류상에 어떤 숨어있는 그것만 본다라는 것은 다는 아니죠. 가끔 제일 갑갑한 사람이 진짜 앉아서 서류만 보는 사람들, 서류에서 뭐가 있는가 없는가, 주민등록 등초본 띄어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없어요. 솔직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매가 됐든 뭐가 됐든 부동산은 답은 항상 현장에 있어요. 현장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현장력을 키우지 못하고 계속 서류만 보고 컴퓨터로 물건지만 확인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죠.
그냥 남들 똑같이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듣고 계신 거죠? 잘 듣고 있는 건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현미경에 문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실전 부동산 투자 고수들이 성실히 답을 해줄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반드시 필수입니다.